해충이 맞습니다. 러브버그에 천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참새가 먹기도 하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AI로 만든 거다. 러브버그가 집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이게 또 쌓이게 되면은 엄청난 악취가 나거든요. 일종의 뭐 구린내 비슷하게 이렇게 나는데, 얘만 딱 없앨 수 있냐?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거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하나 이제 천적이 있다면 이라고 합니다. 이 러브버그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저는 해충 방제를 천직으로 삼고 있는 해충 방제, 해충 박멸 전문가 이대일입니다. 러브버그가 집안에 들어오기도 하나요?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해를 끼치나요? 네, 러브버그가 집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일부러 막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날다 보니 어디 벽에 부딪혔고, 그 벽에 부딪히다 보니 또 헤매고, 그러다가 틈이 또 벌어진 데를 보고 자연스럽게 그 틈으로 들어와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러브버그가 해충은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이 날아다니고 한꺼번에 또 많이 목격이 되고, 이게 또 쌓이게 되면은 엄청난 악취가 나거든요. 일종의 뭐 구린내 비슷하게 이렇게 나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해충이라고 봐야죠. 유충시설에는 썩은 낙엽 등을 갉아먹고 토양을 더 비옥하게 하기 때문에 익충이라고는 합니다. 사람을 물거나 전염병을 옮기는 등의 해를 입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익충, 그렇지만 그냥 미관상으로 해충이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하나의 해충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일반 그냥 시민으로 봤을 때 불편합니다. 네, 이거는 해충이 맞습니다. 왜 러브버그는 유리창 주변이나 실내 조명에 몰리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알려진 걸로 봤을 때는 러브버그가 주광성 해충이다. 그래서 빛을 향해서 돌진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러브버그는 주행성 해충이고요. 주광성 해충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행성이란 말은 낮에만 활동을 한다는 얘기고요. 주광성이란 말은 빛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에 쇼케이스나 이런 데 막 잔뜩 붙어 있고, 밝은 창에 붙어 있고, 조명에 붙어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주광성이라는 어떤 오해를 좀 불러일으킨 상황이긴 해요. 근데 얘네들이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 해충이 밤이 됐는지도 모르고 밝으니까 그냥 계속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밝은 곳에서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다, 다른 곳에 비해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주행성 해충, 밤에는 활동하지 않는다, 낮에만 활동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브버그가 특정 지역에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이 부분도 이제는 특정 지역에만 많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한 몇 년 동안 인천 계양산이라든가 뭐 북한산, 저기 서울 서북부 뭐 이런 데 많이 나타나다가, 이제는 뭐 서울 전역에 다 보이니까요. 전체가 다 퍼진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공간을 좀 좁혀보면, 왜 우리 카페는 나오는데 저기 우리 친구 카페는 왜 안 보이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서식지가 바로 그 인근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썩은 나뭇잎이 쌓인 곳, 그리고 그 고온다습한 환경이 여름철에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곳에는 러브버그가 살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주변에 그냥 집중적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러브버그의 유충은 어디에서 서식하며 성충은 얼마 동안 생존하나요? 명료하게 말씀드리면, 유기물이 썩고 있는 모래성 토양,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데가 뭐 우리나라에 뭐 한두 군데가 아니죠. 뭐 모든 산이 다 그렇고요. 모든 뭐 언덕이나 어떨 때는 잔디밭에도 뭐 그런 뭐 환경들이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로 사는 데는 잔디밭, 그 다음에 산, 일단 뭐 썩은 나뭇잎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살 수는 있는데요. 일단 습도가 유지가 되면서 썩은 나뭇잎이 이렇게 쌓인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생존이 가능한,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고온다습한 환경이 같이 어우러지면 최적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알을 낳고 애벌레가 돼서 성충으로 이제 우화가 되면, 우화가 되는 순간 성충 중에 수컷들은 이제 암컷을 찾아 이제 군무를 추기 시작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군무를 추다가 이제 암컷을 만나게 되는데, 암컷을 만나게 되면
대략 뭐 경쟁률이 한 8대1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겠죠. 그 순간부터 러브버그는 이제 합체가 돼서 대략 한 3일에서 5일 정도 수컷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수컷은 생을 마감하게 되고 암컷은 뭐 하루 이틀 더 살다가 이제 알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암컷의 총 아무리 길어봐야 그 수명이 한 7일 정도 된다고 봅니다. 러브버그가 차량에 붙으면 페인트가 손상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예, 그 사실입니다. 일단 그 러브버그 체액이 산성이다 이렇게 이제 뭐 매체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좀 잘못된 얘기긴 해요. 먼저 이걸 한번 짚어보면은 러브버그의 체액은 중성입니다. pH 기준이 있잖아요. 0에서 14까지. 그러면 7 정도가 딱 중성이거든요. 근데 러브버그 체액은 한 6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성인데 왜 차의 코팅을 손상시키고 색을 변화시키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또 하시는데 이 러브버그가 죽으면 24시간 이내에 이 산성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 체액이. 그러면서 대략 pH 한 3이 자몽 정도고 pH 한 4 정도가 귤 정도거든요. 근데 얘가 pH 4.25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산성화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햇빛을 받으면 이게 이제 증폭되겠죠. 또 이 산성액이 그 햇빛과 같이 이게 융화되면서 붙어 있는 다른 것들을 이렇게 산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붙었을 때 최대한 빨리 그걸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이제 예방하는 방법이죠.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날 햇빛을 한번 쫙 받으면 그냥 차가 쫙 그냥 코팅 다시 해야 됩니다. 러브버그 퇴치의 효과적인 방법이나 장치, 천연 퇴치제가 있나요? 이 러브버그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연 그 퇴치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뭐 천연 퇴치제 처음부터 먼저 한번 말씀드리면 러브버그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떠오르는 게 요즘에 그 소방대원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막 물을 뿌려대잖아요. 물을 맞으면 이제 떨어집니다. 얘가 당연히 엄청 약한 놈이고 비행 능력도 엄청 약해서 그냥 이렇게 뭐 날고 있는 놈들도 그냥 뿌리면 떨어집니다. 하다못해 비가 많이 쏟아져도 죽습니다. 그냥 바닥에 붙어서. 그렇게 약한 놈들인데 왜 얘가 방제가 안 될까? 이거는 얘가 이제 그 산에 있는 어떤 토양 속에 살기 때문에 이걸 잡자고 약을 뿌리게 되면 다른 벌레들도 다치겠죠. 생태계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벌레를 먹고 사는 이 피라미드가 깨져 버리는 거죠. 러브버그의 그 유충을 잡으려고 피레스린 살충제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확 뿌립니다. 그럼 당연히 죽겠죠. 근데 그 안에 살던 뭐 먼지다듬이, 뭐 공벌레, 그리고 뭐 쥐개벌레라든가 이런 벌레들이 그냥 몽땅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또 먹이 삼아 사는 뭐 거미라든가 뭐 그리마 이런 애들이 또 없어져요. 새가 또 먹을 게 없어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먹이 사슬의 채 말단이 없어지는 그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살충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박멸이 어려운 겁니다. 또 이제 이 빛에 끌린다는 얘기가 또 있었잖아요. 포춘기를 설치를 해서 잡아내면 어떠냐. 예를 들면은 동양하루살이가 대발생했을 때 지금도 대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요즘엔 또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한강에 보면은 부유식 포춘기를 띄워놨어요. 오징어 배처럼. 그래서 이제 번쩍번쩍 빛이 나니까 동양하루살이가 그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걔는 확실히 주광성이에요. 빛에 끌리는 파리 같은. 그래서 동양하루살이가 굉장히 많은 수 퇴치가 되거든요. 거기서 그냥 일정에 조금만 날아들어서 다른 어떤 뭐 저녁에 밝은 가게라든가 뭐 편의점 같은데 날아드는 그런 거밖에 없어서 많이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 러브버그는 그것도 어려워요. 주광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게 주광성이다라고 처음에는 판단하고 이걸 시험해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왜냐면 그 빛으로 밝게 이렇게 포춘기로 여러 대를 설치를 해서 끌어들이겠다는 목적으로 설치를 해봤지만 이 너무 넓어요. 산이. 이 포춘기라고 해봤자 이 반경 한 뭐 20-30m 뭐 이렇게 카바를 하는데 너무 넓은 지역에서 한꺼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포춘기로 아예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포춘기를 설치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개수가 턱없이 모자란 거죠. 왜냐하면 바로 코앞에 풀이 우거져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니까 빛이 그쪽으로 발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역에 빛이 발산이 되고
모든 서식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빛을 보고 만약에 그쪽으로 이동을 한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뭐 그것도 이제 실패로 뭐 보시면 되는 거죠. 주광성이 아닌 것 때문에 그거는 애초에 아예 그 실험 자체도 좀 무의미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무지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공중에 막 약을 막 뿌리고 그랬잖아요. 뭐 날라다니는 거 이런 거 막 잡겠다. 그리고 얘네들이 가라앉으면 그것도 이제 뿌려서 잡겠다. 그리고 막 정말 무식했죠. 이 그 살균제를 이 연기처럼 막 이렇게 피워댔어요. 막 뿌려대고 사람한테 엄청 안 좋거든요. 잘못하면은 좀 평생 후유증으로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살충제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계속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무지했을 때 우리가 정말 별의별 진짜 이상한 짓을 다 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밝혀지고 나니까 아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어차피 코로나는 막을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밝혀졌지만 러브버거 똑같아요. 얘가 이제 생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걸 연구하고 일본이나 뭐 중국에서도 연구했지만 아직 몰라요. 이 러브버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측만 하고 막 뭐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막 그러다 실패하고 이 과정을 한 10년 정도는 저는 겪어야 또 어떤 방법이 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하루살이처럼. 동양하루살이도 대략 한 10년 이상 그렇게 막 힘들었거든요. 이제 부유식 포충기 이런 게 이제 하고 또 얘네들이 생태가 또 어떻다. 한강 뭐 그 가에 사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그 모래층에 살고 있었다. 뭐 이런 게 밝혀지면서 그러면 얘네들이 모래층에서 중간에서 올라올 때 그 중간에서만 잡아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아이디어로 부유식 포충기를 이제 설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봤잖아요. 근데 러브버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벌레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것도 재밌는 게 미국의 플로리다 대학교에 놈 네플라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거의 선구자격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플로리다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게 대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좀 알려지고 그걸로 이제 그 방제법을 좀 마련하고자 이제 좀 하고 있는데 그 놈 네플라 교수의 말을 따르면 방제법이 없다고 합니다. 뭐 실제적으로 방제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얘를 잡자고 하면 다 죽는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예측해서 행동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올해 만약에 그러니까 2022년도 대발생했을 때 그때에 대발생한 구역이 이제 산 위주였거든요. 그 산 밑에 지역이었고 그러면 내년에는 얘네들이 이 산 밑에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제 알을 이렇게 낳았으니까 그 알 낳는 장소, 그러니까 산 위에서 알을 낳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밑에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알 낳는 장소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뭐 퇴적층, 말하자면 낙엽을 쌓아놓은 자리, 뭐 이런 데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부터 얘네들이 이제 알을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선제 대응을 하는 거죠. 환경을 개선해버리면 돼요. 뭐 뒤에 엎어버린다든가 아니면 낙엽을 이렇게 다 갈아서 뿌리는 장비 있잖아요. 뭐 나무를 톱밥으로 만드는 장비 같은 거 그런 데다 넣어서 한번 싹 갈아버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크게는 그렇게 넓게 전체를 다 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아열대성 지금 해충이 이렇게 발생된 거는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가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 해충이기 때문에 일부 그 산에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일부가 아니지만 엄청 많은 수. 그렇지만 얘네들이 내려와서 다시 재확산되는 거는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화단 한번 뒤에 엎고 좀 넓은 뭐 공원 같은 거 한번 뒤에 엎고 갈아내고 뭐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 제 생각이지만 되면 좋겠습니다. 러브버그 천적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인가요? 러브버그에 천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상 이제 AI로 이제 만든 거다라는 게 이제 밝혀져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 러브버그를 먹는 벌레가 종종 보이긴 해요. 진짜로 참새가 먹기도 하고 비둘기가 먹기도 하고 뭐 기타 뭐 거미가 잡아먹는 것도 조금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러브버그의 천적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이것도 이제 그 레플라 교수의 이제 그 얘기인데 단 하나 이제 천적이 있다면 곰팡이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이 러브버그 유충에 휩싸이게 되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러브버그가 극감이 됐던 시기가 2010년 정도에 이제 극감이 됐었는데 이제 뭐 조사를 해보니 곰팡이균이 일부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추정입니다, 추정. 뭐 곰팡이균이 러브버그를
뭐 대량으로 뭐 살생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데 또 곰팡이균을 퍼뜨릴 수가 없잖아요. 이걸 잡자고. 사람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해충 방제라는 거는 항상 사람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생태계의 안전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얘만 딱 없앨 수 있냐, 이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거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브버그가 너무 짧은 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뭐 대략 뭐 7일 정도 사는데, 7일 정도 살고 이 천적이라는 것들은 죽은 걸 먹는 걸 천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살아있는 걸 먹는 걸 이제 천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얘네들이 아예 번식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천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사실상 이 러브버그의 최대의 천적은 인간이죠. 사람이 물을 뿌려대고 살충제를 막 뿌려서 가게에 붙은 거 잡아내고. 근데 이 러브버그를 아마 그 동물이나 곤충들이 먹지 않는 이유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러브버그가 죽으면 뭐 죽어서 햇빛을 받으면 뭐 알이나 체액이 한 24시간 내로 pH 4.25 정도의 산성을 띠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과일은 이렇게 산성을 띠면 맛있어요. 먹으면. 그래서 새콤달콤하고 뭐 달콤한 맛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 러브버그는 달콤한 맛이 1도 없습니다. 그 뭐냐면, 이 썩은 신맛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린내가 나는데 신맛이 난다. 이게 도저히 먹을 게 못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먹는 뭐 벌레나 이런 것들이, 이걸 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뭐 생각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유독 해충 활동이 왕성한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때 특히 조심해야 할 해충은 무엇인가요? 여름철에 이제 대부분 벌레가 다 어느 정도 일정 온도 이상이 돼야 부화가 됩니다. 알의 형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 당연히 많은 거고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특히 좀 이제 여름에 많이 좀 조심해야 될 거, 대표적으로 바퀴벌레죠. 그리고 뭐 진드기, 쥐, 뭐 집안에서는 뭐 존벌레나 먼지다듬이 뭐 이런 애들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 해충 외부에서 유입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집안에 잠복해 있던 걸까요? 해충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그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집이에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뭔가 하나가 나왔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죠. 이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이 된다라고, 대부분의 해충은 그렇게 일단 처음에 먼저 시작됩니다. 그 유입되는 경로는 아주 다양합니다. 물건이 들어올 때 따라올 수도 있고, 내가 뭐 벌레가 많은 장소에 가서 붙여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창문이나 그 문틈으로 침입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요. 나를 따라서 오는 경우, 짐을 따라서 오는 경우, 그 다음에 벌레가 직접 침입하는 경우,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벌레 유입을 차단을 하려면 일단 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창문이나 문틈에 방풍막을 잘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붙여서 틈을 없게 만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거 틈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손가락에 뭐 물을 조금 묻힙니다. 이렇게 물이 없으면 침도 괜찮아요. 이렇게 묻혀서 창문에다가 이렇게 틈에다가 손을 대보면 바람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는 그냥 뚫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차갑게. 그리고 또 하나는 낮에, 낮 시간에, 아주 밝은 시간에, 그때 창문 틈을 이렇게 그 창문과 창문이 붙어 있는 공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빛이 이렇게 새어 들어오는 공간이 보여요. 그럼 빛이 들어오면 벌레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현관문의 경우 보통 바깥에 빛이 현관문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후레쉬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한 분이 바깥에서 문 뒤에서 후레쉬를 문틈에 쭉 비춰줍니다. 그러면 안에 계신 분이 그 후레쉬에서 나온 불빛이 안쪽에서도 포착이 되는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딱 보이네, 그럼 그 공간을 막으시면 돼요. 그거는 뭐 시중에 마트, 뭐 요즘에 뭐 다이소 뭐 이런 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풍막, 방풍지 이런 걸 사다가 재단을 해서 잘 이렇게 붙이시면 틈을 막을 수 있고요. 간편하게 그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내부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간혹 있습니다. 그 하수구를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뭐 거의 확률로 따지면 한 1%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냥 이것도 아주 단순하게 하수구 내부를 살충해 준 다음에, 그냥 그 트랩 있죠? 그 물이 내려갈 때만 벌어지는 그런 트랩을 사다가 그냥 딱 끼우면 해결됩니다. 바퀴벌레, 개미,
진드기 등 해충별로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및 초기 퇴치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금 뭐 퇴치하고 싶은 벌레들이 바퀴벌레, 진드기, 쥐, 뭐 종벌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마 뭐 이런 것들. 일단 뭐 대표적으로 바퀴벌레를 말씀드리면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바퀴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본 바퀴, 미국 바퀴, 먹바퀴, 독일 바퀴 뭐 이렇게 4가지고요. 그 외에도 경도 바퀴가 있고 또 요즘에 유행하는 산바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주성 바퀴, 그러니까 실내에서 번식이 가능한 바퀴와 실내에서 번식이 어려운 바퀴를 구분하자면 실내에서 번식 가능한 일본 바퀴와 대표적으로 또 독일 바퀴 이렇게 2가지가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미국 바퀴, 먹바퀴, 뭐 산바퀴, 경도 바퀴 이런 애들은 거의 실외에서 90% 이상 이렇게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바퀴를 구분 짓는 이유는 만약에 미국 바퀴나 뭐 일본 바퀴나 먹바퀴나 이런 애들이 나오면 창문 틈을 좀 먼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창문 틈을 막는다든가 얘네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어떤 형태가 어떤 거냐면 틈을 찾아서 돌아다녀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창문 틈이 딱 있으면 거기를 막 밀어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밀다가 못 들어가네. 그러면 조금 더 큰 틈. 그래서 또 밀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다면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틈을 막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거는 이제 외부 서식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또 서식지를 찾아서 없애면 뭐 없어지기도 하는데 찾는 게 어렵지. 일단 외부에 나가서 찾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전문가의 어떤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내에 사는 바퀴벌레에 대해서 이제 뭐 퇴치법 이런 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내에 사는 이제 독일 바퀴와 일본 바퀴인데, 일본 바퀴도 실외에 거의 한 80% 이상 살고 실내에 뭐 한 20% 정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독일 바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독일 바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알이 부화가 되는 시기가 뭐 한 4주 이내에 무조건 부화가 되거든요. 똑같아요. 이 벌레를 잡는 이 시기, 뭐 횟수 이런 걸 정할 때 항상 알이 언제 부화가 되냐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독일 바퀴한테 먹이를 먹이잖아요. 짜는 약, 그 치약같이 생긴 거 있죠. 짜는 약. 그런 걸로 이제 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튜브 형식으로 나온 이거를 바퀴벌레의 유인 먹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짜놓으면 유인 먹이제이기 때문에 그 유인 성분으로 와서 이 약을 먹고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럼 성충이 죽는 거죠. 그러면 성충이 죽고 나서 알이 남게 돼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알의 부화 시기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바퀴벌레는 4주 요것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딱 4주 후에 한 번 더 약을 쓰면 알에서 나온 새끼까지 다 약을 먹고 죽는다. 이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박멸이 된다 이제 이런 건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론대로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제의 이제 방법이고요. 주로 이제 처음에는 뿌리는 약보다 에어졸이나 분무 약제나 이런 뿌리는 약보다는 먹고 죽이는, 그러니까 먹이제를 쓰시는 게 가장 일단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에 서식하는 바퀴일 경우에. 근데 실외에서 침입한 바퀴가 집안에 덩그러니 있다, 천정을 기어다니고 있다, 이러면 먹이제는 쓰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뿌리는 약으로 최대한 빨리 잡아주시는 게 좋죠. 최대한 빨리 못 잡으면 얘가 도망가서 어딘가에 숨잖아요. 그 불안해서 잠을 못 자죠. 잡을 때까지 막 쑤시게 되고. 저도 몇 번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단 보이는 즉시 바로 잡기 위해서 침대에서 딱 손 뻗었을 때 잡을 수 있는 뭐 에어졸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나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딱 침대에 누워 있는데 머리 위에 바퀴벌레가 있다 이러면 얼른 맞춰서 잡아요. 때려잡는 게 솔직히 제일 좋긴 한데 좀 때려잡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제 약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그거 외에 이제 뭐 퇴치법을 말씀드리면, 벌레는 이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 먹이, 온도, 틈, 요 4가지 조건이거든요. 날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온도, 먹이 뭐 요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기어다니는 해충들은 물, 먹이, 온도, 틈이에요.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 먹이, 온도, 틈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온도, 물, 이거는 우리가 제어가 안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 틈을 없애고 그 다음에 먹이를 없애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주셔도 파리가 생기는 거, 그리고 바퀴벌레가 번식하는 거,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이거 막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뭐 파리 막을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막을 수 없는 벌레들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것들이 내부에서 번식하지 못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틈을 막고 먹이를 주지 않는 거, 그렇게 하시면 대부분의 벌레는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탁 붙여서 살충을 하시는 거죠. 그 살충제 말씀드린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뿌리는 약제, 그 다음에 그 먹이는 약제. 바퀴벌레는 일단 먹이는 약제가 가장 좋고,
그 기타 다른 벌레들은 먹이는 약제보다는 뿌려서 즉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 파는 해충 퇴치제 중 정말 효과가 있거나 오히려 주의해야 할 제품이 있다면 추천 또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약제가 시중에 지금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는 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살충제라면 무조건 조심해서 안전하게 사람한테 피해가 없게 사용해야 된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상황마다 써야 되는 약제가 따로 있습니다. 집안에 바퀴벌레가 생겼을 때는 일단 먹이제 위주로 쓰는 건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는 약제를 써야 되는 외부에서 들어온 해충이 있을 때 이것들이 한 번 들어왔다면 그냥 뭐 어느 약제를 뿌려도 상관은 없어요. 그 살충제 잘 죽는 것만 뿌리면 돼요. 특히 살충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빨갛거나 까맣거나 이러면은 대부분 다 큰 벌레 잡는 용도로 쓰는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살충제 표면에 빨간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까만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그거는 큰 벌레 잡는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파란 색깔, 뭐 주황 색깔, 좀 약간 옅은 색깔, 뭐 분홍 색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모기 파리 위주의 작은 벌레를 잡는 살충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집에서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센 게 좋죠. 아무래도 약한 것보다는. 그렇지만 모기 파리 잡는 용도로 쓸 때 센 걸 뿌리면은 막 이렇게 뿌려야 되는데 그럼 또 사람한테 안 좋기 때문에 모기 파리 잡는 용도로 쓰실 때만 공중분사 하시고 나가 계시면 돼요. 그냥. 근데 바퀴벌레나 아니면 좀 큰 벌레가 들어왔다. 그리고 좀 까다로운 존벌레나 뭐 먼지다듬이 이런 애들이 살고 있다. 이러면 센 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센 약 중에 희석제가 있고요. 희석유제, 그러니까 원액. 그리고 또 그 원액을 희석해서 나온 그 희석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무기에 담아서 나오죠. 이렇게 칙칙 뿌릴 수 있게. 뭐, 울트라 델타, 뭐, 세븐가이드, 뭐, 지가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약제들이 있는데, 그런 약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오킬 뭐 이런 것도 있죠. 천연 약제로 나온 거. 그런 것들을 보면 다 물과 희석한 그런 약제들이고요. 에어로솔로 나온 그 깡통에 담아서 나온 약제들. 그런 뿌리는 약제들은 또 두 가지가 있죠, 거기서. 수성이 있고, 유성이 있고. 근데 수성은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뿌릴 수 있는 공간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무 같은 데 뿌리면 변형이 일어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유성을 쓰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유성으로 된 약제 중에, 지금 보면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컴배트, 에프킬라, 홈매트, 뭐 잡스, 이런 회사들에서 약제들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약제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너무 저한테는 이게 장점이 커서 이 약을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사용하는 이 잡스 바퀴, 바퀴 잡스인지 잡스 바퀴인지도 헷갈리네. 하여튼 어쨌든 두 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잡스 바퀴란 그 약제를 주로 쓰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이 하얘요. 글씨만 빨갛고. 근데 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약제들은 이 뿌렸을 때 냄새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 뿌려도 저쪽에 있는 사람이 냄새를 느낄 정도예요. 너무 심하니까. 근데 잡스바퀴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냄새가 아주 약해요. 냄새가 약한 게 센 거보다 더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해충 모니터링이 잘 돼야 해충 방제의 그 길을 잡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는데, 모니터링의 정확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방제해야 되는지 이제 가닥을 이제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냄새가 심한 약을 뿌리면, 만약에 내가 여기 약을 뿌렸는데 약을 뿌린 장소에서 벌레가 나오는지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여기에 뿌렸는데 이쪽에서 벌레가 나오고 있었던 거죠. 정확한 위치 파악이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어디서 나왔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잡스바퀴는 뿌리면 뿌린 장소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게 가장 큰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걸 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성분이거든요. 100g당 살충 성분이 한 2.5g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2.5g씩 들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똑같이 뿌리면 잡스바퀴가 더 빨리 죽어요. 확실히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더 또 유리한 측면도 있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제조를 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빨리 죽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모니터링이 확실히 되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여기서 바퀴벌레가 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사는 데구나 판단을 하고 거기다 더 뿌려주는 거죠. 빨리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잡아버리면 그냥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 에어졸 그 한 병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벌레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약을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추천하는 약입니다. 그거 외에는 근데 단점들이 좀 너무 많아서 잘 쓰지 않고요. 그냥 물 웅덩이에 뿌리는 약, 그거는 이제 희석제, 희석유제, 그거 갖다가 물에 타가지고
물에 희석 아니면 원액 그대로 부을 거냐. 이제 요것만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 물 웅덩이는 모기 같은 이런 벌레가 나왔을 때. 그리고 어떤 틈에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걸 퇴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면은 잡스바퀴 이걸 이제 추천하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서식하는 벌레를 잡을 때도 잡스바퀴를 추천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독일바퀴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먹이 약제를 먼저 사용해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중에 나오는 뭐 끈끈이 유인 트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쌀에서 나오는 화룡공 나방을 잡는 그 트랩인데 효과가 엄청 좋아요. 쌀에서 벌레가 생겼을 때 그거 설치하면 뭐 약을 뿌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결될 정도로 잘 잡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활용을 제대로 해야만 되는 그 트랩이 있는데, 존벌레 트랩입니다. 네, 존벌레 트랩은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역효과도 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존벌레 트랩에 또 유인하는 성분이 묻어 있는데, 그 유인 트랩을 설치하게 되면 모니터링이 조금 어려워져요. 말하자면 침대 옆에 설치를 했는데 소파에 있는 것도 침대에 가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소파에 원래 서식지가 있었는데 침대인 줄 알고 침대를 막 뒤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소파를 놓치게 되고 침대만 작업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유인 트랩을 설치할 때는 좀 한정된 공간에 하는 게 좋아요. 넓은 공간이 아니라 옷장이라든가 아니면 창고 이런 데 설치하는 게 좋고, 그리고 패치 형태의 그 퇴치제가 있거든요. 옷장에 걸어 놓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의 것도 용도에 맞게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패치, 조그만 패치, 요만한 패치 형태의 패치형 퇴치제. 이거는 서랍 용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랍에만 쓰시면 돼요. 그냥 옷장 하나에 그냥 하나씩 넣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옷서랍에 하나에. 그리고 그 옷걸이에 걸 수 있는 좀 약간 큰 형태로 나온 게 있는데, 거는 형태로 나온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옷걸이에 그냥 걸어둔 용도로 장롱 하나에 하나씩만 그렇게 넣어놓으면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제 작업하러 가보면 대부분 보면 침대 옆에 막 그냥 던져 놓는다든가, 그 옷방에 그냥 옷걸이 밑에다 막 던져 놓는다든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패치형 약제는 그 패치에 살충 성분이 묻어 있어서 그게 천천히 기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되고, 거기 설명을 보면 몇 달 간다 이러는데, 그렇게 몇 달 동안 가지 않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 또 그것도 많이 천차만별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버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뭐 에어졸을 뿌리든, 뭐 살충 유제를 뿌리든, 살충제를 더 뿌려서 한 번 더 활용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또 다시 구매하지 않고, 또 일정 기간 동안 또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미 해충이 많이 생겨버린 경우 전문가를 불러야 할 골든 타임은 언제일까요? 셀프 박멸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해충이 이미 많이 생겼으면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해충이 생겼을 때 해충에 따라서 전문가가 필요한 해충이 있고 아닌 해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해충,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반인은 잘 퇴치가 안 되는 그런 해충,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독일바퀴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쥐, 그리고 존벌레, 먼지다듬이 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리마라는 애가 있는데, 그리마도 요즘에 좀 많이 수요가 늘었어요. 이제 해충 방역 업체한테 잡아달라 이렇게. 근데 그리마는 사실 그 그리마의 그 하위 계층, 먹이 사슬로 보면 그리마가 최고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위 계층이 있습니다. 뭐 거미도 있고, 제일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면 먼지다듬이나 나방파리라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만 제어해주면 그리마는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집 안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잡아먹을 먹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유 자체를 안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볼 때 이제 바퀴벌레나 뭐 존벌레, 특히 존벌레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약을 뿌리는 방법이라든가 약제 종류라든가 그리고 횟수라든가 이게 다 달라서 아무래도 전문가가 가서 코치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요. 직접 이제 셀프 방역을 할 수 있는 해충들은 뭐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뭐 해당되는데요. 일본 바퀴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굳이 뭐 전문가가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일본 바퀴가 들어왔어요라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저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럼 저는 꼭 물어보는 게 있는데, 일본 바퀴가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보였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거든요. 근데 일주일에는 한 번 보였고, 그럼 한 달에 몇 번 보였습니까? 이제 또 재차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럼 한 달에 또 한 번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실내 서식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왔고, 또 어디에서 서식하고 있는지 판단 불가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 드리거든요. 그런데 외부 바로 인근에 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또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은
이제 벌레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보였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특히 일본 바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본 바퀴에 대해서 물어보면 한 달 안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횟수입니다. 횟수 마리수가 아니라 횟수로 한 번씩 해서 한 달이면 4번 정도 보였냐 이랬을 때 보였다 이러면 집 안에 살 확률보다 바로 그 외곽 집 외부 가까운 곳에 살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전문가 와서 하는 게 실내에 있는 거 당연히 잡고요. 그 다음에 실외에 나아가서 또 서식지 발견해서 그걸 또 없애고 그러면 뭐 지금까지 들어왔던 해충의 한 90% 이상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저희가 해충을 잡는 데 있어서 이거를 퍼센테이지로밖에 표현할 수 없거든요. 100% 박멸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보면은 박멸 확률이 좀 높다 낮다 아니면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문가를 통해서 하더라도 전문가가 오면은 90% 이상 박멸한 상태에서 이제 그 나머지 10% 정도가 외부 요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사는 어떤 사람의 습관 때문에 계속 생기는 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문가의 생각을 듣고 뭐 틈을 막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행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벌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벌레가 뭐 한 마리가 들어왔든 2마리가 들어왔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점이 잘 안 잡히고 그리고 또 이 벌레를 도저히 볼 엄두가 나지 않고 벌레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무조건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벌레에 대한 공포증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외부에서 침입하는 벌레에 한해서 그냥 직접 셀프 방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가장 선택을 잘해야 될 게 약재 선택입니다. 제가 아까 추천드렸죠? 그거 바퀴잡스. 그냥 집안에 하나 두시면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이게 어디 숨었네 그리고 뿌려보면 돼요. 그냥 튀어나오면 더 뿌리면 됩니다. 네,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겨울 등 계절별로 해충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해충 박멸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관리 팁도 알려주세요. 그 일반인 분들이 가장 좀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약재의 오남용입니다. 약재를 사용하실 때 항상 그 안전하게 사용하셔야 되는데 약재 판매처에서는 보면은 그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적어놨어요. 마스크를 끼거나 그 안전 장비를 하고 뿌려라면 근데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재를 사용하실 때는 정말 그 조금씩 국소적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국소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트랩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끈끈이 트랩을 유인제가 없는 거 그거를 곳곳에 집안 곳곳에 설치를 해 두셨다가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딱 확인했을 때 거기에 어떤 벌레가 붙어 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벌레에 맞게 뭐 먹이제를 쓰든지 아니 이 벌레는 뿌려야 없어지는 벌레니까 뿌리든지 뭐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모니터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살충제 선택인데 모니터링 이후에 살충제가 선택이 됐다면 가장 안전하게 살충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분에서 뭐가 나오냐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만 살충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국소적으로 살충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살충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충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그런 거 다 믿을 얘기가 별로 없고요. 믿으시지 마시고 직접 그냥 뭐 전문가를 통해서 좀 상담을 좀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해충의 발생 형태가 조금 바뀌는데요. 일단 해충이 다들 덩치가 커집니다. 가을에는 좀 큰 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뭐 딱정벌레라든가 풍뎅이 이런 것들도 큰 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가을에는 특히 이제 모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틈새 관리라든가 이런 거 더 유념해야 되고요. 바퀴벌레도 가을에 거의 폭증을 하는 때가 있어요. 9월 달에 특히 그런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뭐 제가 뭐 생각해본 바로 말씀드리면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쯤 되면 날씨가 선선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바퀴벌레 번식이 조금 더 저하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폭증을 해요. 어느 순간 한 2주에서 한 3주 간격 정도 되는데 9월 초에서 한 9월 한 셋째 주, 넷째 주까지 뭐 이렇게 쭉 폭증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폭증하는 이유가 보면 이제 에어컨을 많이 사용 안 하면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창문을 이제 열어놓거나 문을 열어놓고 이제 환기시키면서 사용하는 시기가 보면 9월 한 중순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또 기후가 달라져가지고 좀 많이 더워졌지만 한 9월 중순 때면 좀 찬바람이 좀 불면서 이제 창문을 많이 열어놓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에어컨 틀 때보다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퀴벌레가 더 증식하게 되고 번식이 더 빠르게 되고, 그리고 또 창문을 열어놓고 장사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가을에 에어컨 많이 안 트시고 집에서도 창문 많이 열어놓잖아요. 창문을 열어놓으실 때는 창문에 틈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기의 침입을 막을 수 있고 기타 뭐 다른 벌레들의 침입도 막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뭐 벌레가 그냥 뭐 없어지는 계절이니까요. 뭐 특히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가주성 해충 중에 존벌레 같은 경우 겨울에도 계속 조금씩 늘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겨울 같은 경우 이제 모든 해충들이 거의 이제 본업을 하고 있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좀 쉬셔도 돼요. 겨울에는 해충에 대해서 고민 좀 덜 하셔도 되고, 그러다가 3월달, 4월달부터 조금 긴장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집에 어떤 벌레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 모니터링 트랩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모니터링 트랩을 여러 군데, 특히 그 벌레가 잘 다니는 어두운 곳에 이렇게 껴놓는 거죠. 그렇게 설치를 해 놓는 상태로 한 달 이상 설치를 해 놓으면 우리 집에서 이 공간에는 이런 벌레가 나오고 저 공간에는 저런 벌레가 나오고, 이걸 한 달 단위로 체크를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체크한 그 내용이 쌓이게 되죠. 만약에 한 1년 정도를 한 장소에 이 트랩을 이렇게 놔두었다. 그러다가 1년 만에 이 트랩을 수거를 했어요. 근데 1년 동안에 그냥 방치해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내가 이걸 체크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뭐 7월 2일 날 만약에 뭐 바퀴벌레가 한 마리 잡혀있다 이러면 쓰는 거죠. 날짜. 트랩이 종이로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며칠 날 뭐가 몇 마리 잡혔다 기록을 해놓잖아요. 근데 그게 1년이 되면 1년의 모든 히스토리가 거기에 담기게 됩니다. 이거 엄청 귀한 거예요. 어디 가서도 이거는 찾아볼 수 없는 귀한 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장소에 우리 집에 1년 동안의 해충의 활동 이력이 그대로 다 이 트랩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방이 되겠죠. 이제 4월 달에 이게 나왔었구나. 그럼 우리 집은 4월 달에 그리마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마가 나오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뭐 배수구에다가 살충제를 뿌려서 나방파리를 잡는다든가, 조그만 먼지다듬이가 또 활동하지 못하게 뭐 박스를 좀 어딘가 올려놓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예방 활동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랩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뭐 트랩 활용을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이라면 굳이 벌레가 나타났을 때 전문가를 부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트랩만 보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전문가가 그때 이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하시면 되죠. 우리 집에 트랩으로 어떤 벌레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거에 맞는 약제와 또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방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관리하면 벌레 없는 집 만들 수 있습니다. 존벌레 생김새는 어떻게 생겼으며 집게벌레랑은 어떻게 구분하죠? 네, 일단 구분하기가 가장 쉬운 거는 그냥 색깔. 까맣고 집게벌레는, 존벌레는 좀 하얗고 뭐 은빛이 나기도 하고 반짝거리고, 집게벌레는 뒤에 집게가 이렇게 두 개가 딱 이렇게 달려 있는데 존벌레는 딱 이렇게 세 줄에 이 그 미모 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구분할 수 있고요. 일단 뭐 존벌레를 한번 본 사람이라면 집게벌레랑 절대 헷갈릴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또 하고 있어서 대략 뭐 한 10mm에 좀 얇고, 통은 좀 얇아요. 그리고 10mm 정도 길이가 되고, 하얀 색깔의 움직임은 엄청 빠릅니다. 집게벌레는 느려요.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이 존벌레는 마치 그 물고기 잡으려고 이렇게 돌을 탁 들었을 때 물고기가 순식간에 샥 도망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존벌레는 주로 집안 어디에서 많이 발견되며 신축 아파트에도 나타날 수 있나요? 네, 존벌레는 집안 모든 곳에 다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실리콘 벌어진 틈새는 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틈이라 보시면 돼요. 그쪽은 먼지나 뭐 이물질들이 이렇게 그 속에 콕콕 박히거든요. 그러면 존벌레가 그걸 먹고 삽니다. 그리고 실리콘이 벌어진 틈새에 특히 이렇게 집을 봤을 때 모서리 부분, 그쪽 실리콘의 틈새가 벌어지면 곰팡이가 잘 생겨요. 그 존벌레 주식이 곰팡이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 존벌레가 또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은 있는데 여기는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곳에 다 살 수는 있고요. 아주 잘 사는 곳이라고 하면 실리콘 틈새, 그리고 뭐 나무 틈새, 책 사이, 뭐 이런 데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옷에 사는 경우도 있는데, 옷에 끼어서 사는 경우라면은 그 옷이 서식지가 아니고 대부분 그 주변에 있는 틈새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축 아파트에도 존벌레가 생기는지를 이제 많이 또 여쭤보시는데, 그 신축 아파트는 원래는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되고, 이 제로 베이스에서 존벌레가 없다라고 판단한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존벌레가 생겼다. 이제 이렇게 원래는 돼야 되는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신축 아파트가 조금 더 존벌레의 온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자재들을 바깥에다가 야적장이죠. 그냥 야적장,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정도 없고 그냥 공터입니다, 공터. 그런 데다가 쌓아놓는 거죠. 밑에 강목을 깔고 위에다가 아니면 팔레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 재료들을 쌓아놓고 각기 재료를 이제 설치할 때 그 집에 이제 올려서 설치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쌓아놓는 기간 동안에 이미 그 외부에 있는 존벌레나 먼지 다듬이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올까요? 이제 알이 나오겠죠. 이제 알을 낳게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분명히 털고, 작업자분도 그렇고 다 지침이 있어요. 공사장에서도 털고 살충을 해요. 그리고 이걸 이제 설치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알이죠. 살충을 아무리 해도 알은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알이 붙어가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이제 입주하고 나서 한두 달 안에 갑자기 존벌레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지 다듬이도 마찬가지고. 존벌레가 생기면 위생이나 곰팡이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가요? 그거는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게 위생 때문에 생기는 벌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생 해충은 아닙니다. 존벌레가. 그래서 위생 때문에 생겼다라고 말은 할 수 없으나 제가 이제 존벌레 작업을 지금까지 한 거의 1000건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해 왔는데 대부분 보면은 좀 위생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존벌레가 위생이 안 좋은 곳에 많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생이 안 좋다라는 거는 말하자면 그거잖아요. 그 음식물 관리라든가 쓰레기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집안에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 균이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게 살 수 있는 환경이라 그러면 위생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존벌레 환경은. 그렇지만 얘네들이 사는 환경에 보면은 항상 이 쓰레기통 주변에,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이물질, 책이나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을 그냥 한번 보고 소파 뒤로 휙 던져놓는 경우, 그러니까 소파에 얹어놨는데 그 밑에 떨어지는 경우, 오래 유지가 되면 거기에서 곰팡이가 피었다 졌다 하면서 이제 그 존벌레가 좋아하는 환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는 이 곰팡이 문제로 봤을 때 이제 위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곰팡이와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존벌레는 책, 벽지, 옷 등에 실제로 어떤 피해를 주나요? 누런 자국도 존벌레 때문인가요? 일단 누런 자국은 그 존벌레의 소행이 맞고요. 존벌레가 갉으면서 갉은 것들은 이 바닥으로 이제 일부 떨어져서 하얗게 가루로 남습니다. 근데 존벌레가 그걸 갉아 먹는 것 중에 이제 대변으로 배출하는 게 있는데 그 변에서 그 변색을 일으키거든요. 결국 이제 변이 습기와 만나면 노랗게 변질됩니다. 색깔이 점점 이렇게 노란 색깔이 퍼져갑니다. 이렇게. 그럼 종이에 변이 묻어 있으면 종이가 습해지면 그 변이 이렇게 노랗게 변색이 이렇게 좀 커져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랗게 변색이 되는 현상이 있고요. 존벌레가 갉은 부위는 아주 불규칙하게 이렇게 막 구멍이 나 있어요. 뿅뿅 이렇게 동그랗게 난 게 아니라 이렇게 요만큼 갉으면 또 그 언저리를 또 갉고 언저리를 또 갉고 이래서 어쩔 때는 미로 형식으로도 뚫려 있고 어쩔 때는 불규칙하게 타원형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존벌레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도 잘 갉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책벌레라고도 하고요. 이 빗살 수염벌레, 먼지 다듬이 그리고 존벌레 이 세 가지가 진짜 대표적인 책벌레입니다. 책을 너무 좋아해요. 갉아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책에 생겼다 이러면은 정말 많은 집이에요. 정말 집에 너무 많을 때는 책에도 생깁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벽지도 잘 갉아먹습니다. 특히 옛날 벽지는 더 잘 갉아먹고요. 요즘 벽지는 실크로 된 벽지가 이제 대부분이고 합지라고 하죠. 그냥 종이로 이렇게. 합지는 잘 갉아먹는데 그 합지를 예전에 그 시공을 할 때 보면은 천연풀, 밀가루를 개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삶아가지고 풀을 발라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근데 그 풀을 엄청 좋아했어요. 존벌레가. 근데 지금 요즘에 그런 풀 잘 안 쓰거든요. 그냥 다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그런 풀들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화학적인 어떤 그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풀을 때문에 깎는 건 아니고요. 그 합지, 그 종이, 그거를 이제 표면에서부터 깎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벽지 속에 내부에 그냥 바글바글 살았는데 요즘에는 벽지 속에 산다기보다는 그 인근 주변 틈에 살다가 그 벽지를 겉에서부터 갉고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벽지에 그런 또 깎는 피해, 변색의 피해 이런 거 줄 수 있고요. 옷도 좋아합니다. 어떤 옷을 좋아하냐면 원래는 얘들이 그 동물성
섬유는 안 좋아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보고가 돼 있고. 근데 실크는 이게 닳습니다. 비단 이런 거 갉아요. 아마 부드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가늘고 입자가 부드럽기 때문에 갉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뭐 천연 뭐 셀룰로스라고 하는 그 천연 나무 껍질 같은, 뭐 나무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아주 초미세 이렇게 해가지고 박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보일 정도로 이제 그런 그 입자를 보면은 이제 셀룰로스 입자를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나무 재질 같은 모든 것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벽지도 포함되고, 그 옷 중에는 면을 좋아하죠. 천연으로 돼, 천연이니까. 그러니까 면 좋아하고, 얇으면 얇을수록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단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좀 심각하게 옷가게인데, 그 캐시미어를 구멍을 뻥뻥뻥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봤더니 존벌레가 한 마리가 뚝 떨어집니다. 뭐 100%죠. 그러면 존벌레가 갉았다는 게. 이 캐시미어를 갉는다. 캐시미어가 동물성 그 섬유이기 때문에 안 갉는 줄 알았는데 갉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비싼 의류 제품에도 피해를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존벌레가 사람이나 반려동물, 특히 아이에게도 해로운가요? 네, 이게 존벌레가 사람에게 해롭다라는 어떤 그 연구는 있어요. 말하자면 뭐 존벌레가 각질을 먹다가 피부에 도달하면 피부를 뜯는 게 아니라 존벌레가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상 그런 존벌레에 물려가지고 존벌레 때문에 뭐 발진이 일어난다거나 했던 사례가 뭐 없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다 추정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에 존벌레가 기어다녀요, 손 옆에. 근데 그날 이게 발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존벌레가 물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무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존벌레가 사람을 잘 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존벌레는 아주 미세한 진동도 크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진동이 있는 부분은 존벌레가 조심스럽게 다녀요. 존벌레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사람으로 따지면 아주 부끄러움이 많은 해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눈에 띄게 되면은 존벌레가 막 우왕좌왕해요. 뭐 어디로 갈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진짜 어디 요만한 틈이라도 있으면 대가리만 쿡 받고 엉덩이는 내밀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죽은 척도 하고요. 근데 이 존벌레가 그 미세한 떨림이나 그 사람이 쳐다만 봐도 그렇게 도망가는 이 존벌레가 사람 피부 위에 올라간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진동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 몸은 뭐 호흡하면서도 진동이 더 크게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진동을 하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존벌레가 사람 위로 올라타는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뭐 위에서 천정에서 떨어졌을 경우나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일부러 올라타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하루에 몇 마리씩 보이면 방역을 해야 하나요? 다른 벌레들은 다 이 방역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막 바퀴벌레라면은 일주일에 2번 이상 보였냐, 뭐 이런 기준. 각 벌레들마다 몇 번 보이면은 방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도 각 그 회사마다 또 다릅니다. 이 방역 회사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고. 그렇지만 존벌레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마리만 보여도 존벌레가 좀 대량 번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보였다면은 그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방역을 바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존벌레 같은 경우 이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잖아요, 집에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뭐 어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밖에서 뭐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에 이제 묻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가 1년 만에 이제 처음 본 거죠, 이제 존벌레를. 존벌레가 있네? 근데 얘를 그냥 놔두면 그거 한 마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잡은 한 마리 이외에 또 택배 박스에서 만약에 다른 뭐 하나가 더 떨어졌다, 그럼 걔를 내가 잡지 못했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이게 순식간에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가 보였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일단은 그 보인 주변 틈새에 살충부터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존벌레 퇴치와 예방,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요? 네, 존벌레 예방은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해야 돼요. 존벌레나 뭐 먼지다듬이나 이런 벌레, 집안에 사는 벌레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거 4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물, 먹이, 온도, 틈, 이렇게 4가지가 무조건 갖춰줘야 돼요. 특히 존벌레는 더 그렇습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 수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번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명하게 되는 거죠.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그 4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지더라도. 예방법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방법이라는 거는 그 말씀드린 그 4가지 조건 중에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만 해주시더라도 그게 충분히 예방법도 되고 퇴치법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물을 없애기 힘들어요. 그리고 온도, 우리가 살면서 물과
온도를 집안에서 제어하는 거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는 틈과 먹이 이 두 가지를 제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먹이 제어는 조금 어렵지만 예를 들면은 틈새를 먼저 무조건 없애는 겁니다. 틈새를 없애고 그 없애는 방법에서는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아주 넓은 틈이라 그러면은 뭐 백스멘트로 이렇게 막아도 되고, 그리고 실리콘으로 대부분 이제 좁은 틈새는 다 마감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존벌레가 나오는 틈을 다 막게 되는 건데 그게 가장 효과가 좋고요. 예방이라고 보셔도 되고 퇴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이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먹이 없애는 거, 이 먹이를 사람이 계속 먹고 사는 환경에서 존벌레가 먹고 사는 걸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는 있어요. 두 가지 먹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먹이를 없앨 수 있냐면 1번은 곰팡이. 곰팡이는 어떻게 없애냐? 그러면 이제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만 하시면 돼요. 그 뭐냐면 하나는 먼지 제거. 먼지가 쌓인 곳에 곰팡이가 잘 붙습니다. 곰팡이균이. 그래서 그것을 증식을 잘 해요. 그래서 이 먼지가 쌓이지 않게만 잘 관리해 주시면 돼요. 특히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모서리. 방 모서리에 이렇게 거기에 먼지가 조금씩 쌓이거든요. 청소하시다 보면 그걸로 다 모여요, 먼지가. 근데 그거를 제거를 한다고 해도 일부 제거가 되고 일부가 남고 반복이 되다 보면 거기에 좀 약간의 두껍게 먼지가 남고 거기에 곰팡이가 잘 생기고 그 곰팡이를 주식으로 삼아서 그 주변에 또 존벌레가 이렇게 살게 되죠. 이 모서리에 있는 먼지를 흡입하면 됩니다. 청소하실 때마다 그 모서리 노즐을 사용해서 이렇게 길다랗고 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찍어만 주면 돼요. 이렇게 각 방마다 모서리마다 찍어만 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쌓이는 먼지가 없어지면서 곰팡이가 덜 생기게 되고 존벌레가 먹을 게 또 한 가지 없어지죠.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그렇게 해서 또 조금 이제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먼지 청소만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환기.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뭐 얘기를 어디서 한 적은 없는데 이 환기 부분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면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환기란 바깥의 대기와 실내 대기를 1대1로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쉽겠습니다. 바깥의 대기일 때 지금 그러니까 외기는 일정량 곰팡이균이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게 실내 그 공기와 1대1이 되면 이제 실내의 공기는 바깥의 대기와 같은 곰팡이 수준이 됩니다. 근데 문을 딱 이렇게 차단하는 순간, 문을 닫는 순간 사람이 생활하는 이 환경에서는 거의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곰팡이균이. 공기 중에서. 그러면 이제 좀 습한 공간이거나 먼지가 많은 공간, 이런 공간이 있으면 이 곰팡이균이 안착을 해서 이제 증식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곰팡이균 자체를 계속 대기와 1대1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시는 게 환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곰팡이균은 뭐 100%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도 뭐 바이러스, 코로나, 지금 감기가 됐듯이 늘 우리와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환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환기를 시킬 때 하루에 맞바람에 치는 구조라고 하면 10분만 해도 돼요. 근데 맞바람에 치는 구조가 아니라 그러면 뭐 선풍기를 틀어놔도 되고 해서 한 15분 이상 환기를 시키는 게 좋고요. 환기만 잘 돼도 이 곰팡이균이 자라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서도 마이크에서도 피었다 졌다 반복될 수 있어요. 지금도. 습하면 핍니다. 이렇게 피다가 또 건조해지면 죽어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색깔이 변색이 돼서 처음엔 누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 곰팡이 색깔, 그 초록색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죠. 초록색이다. 그럼 곰팡이가 이미 많이 생겼다는 건데 이제 이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비 오는 날 장마철에 환기를 해도 되냐? 왜냐면 바깥이 엄청 습하잖아요. 문 여는 순간 습기가 확 들이치는데 이래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환기. 왜냐면 비 오는 날에도 곰팡이 균은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곰팡이 그 퍼센트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는 필수. 그래서 지금 예방법, 퇴치법 뭐 두 개가 겹치는데 환기와 먼지 청소, 먼지 제거 이렇게가 예방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면 퇴치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필수적으로 가미가 돼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살충제를 써야 되는데 살충제를 쓸 때 어떤 살충제를 쓸까요? 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존벌레는 주로 나무나 종이 부분에 살기 때문에 이 그 살충제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물과 희석된 살충제를 구입하셔갖고 뿌리게 되면 벽지나 바닥, 그 나무 바닥 같은 데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부풀어 오르거나 변색이 되거나 뭐 휘거나 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서 좋지 않죠. 그 휘거나 부풀어 오른 상태면 그 사이가 또 틈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또 벌레가 더 생길 확률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물이 섞이지 않는 살충제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이 섞이지 않는 살충제, 살충제 뒷면을 보면 성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 성분에 주 재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액화석유가스라고 적혀 있는 그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면을 봤을 때 수성이라고 적혀 있는 제품은 일단 족벌레 잡는 거에서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한 물이 한 20% 미만으로 섞여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 물 때문에 또 변형을 주니까 그렇게 물이 섞이는 약재는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살충제를 뿌릴 때는 살충제를 최소한으로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뿌릴 수는 없고 조금만 뿌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의 팁이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그 살충제를 최소한으로 뿌리기 위한 방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작업을 먼저 다 해버리면 돼요. 막을 수 있는 틈을 다 막아버리면 뿌릴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뿌릴 수 있는 데가 그 냉장고 뒤쪽이랑 싱크대 그 하부장 아래 보면은 걸레바지가 있는데 열 수 있잖아요. 그걸 열어서 그 아래쪽 공간 요 정도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는 근데 수성 약재도 뿌려도 되죠. 그쪽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강력한 수성 약재를 뿌리고 나머지 공간들은 뿌릴 수 있는 어떤 틈새나 이런 거 있다면 액화 석유가스가 가미된 그냥 살충제. 그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에어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에어로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어로솔 제품 중에 뒷면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서 그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어떤 집이든지 다 똑같지는 않아요. 존벌레가 죽고 살고 하는 거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약을 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느 간격으로 약을 뿌려야 가장 효과적인가 이제 이걸 말씀드릴 건데요. 집집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긴 하나 직접 방제를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열심히만 하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존벌레가 정말 너무 싫다 이러면은 2주에 한 번씩 대략 4번 정도 해주시면 존벌레가 없어집니다. 이론적으로는 100% 박멸입니다. 그리고 존벌레가 진짜 이거 죽기보다 싫다 진짜 이거 나 진짜 존벌레 이거 한 마리가 나오면은 정신병원 갈 것 같다 이러면은 정말 이거는 제가 추천해드리진 않는데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뿌릴 때 정말 조심해야죠. 존벌레 때문에 정신병원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제가 한 달에 한두 분씩 꼭 만나봬요. 벽에 붙은 볼펜 자국을 보고 이거 존벌레 잡아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 존벌레가 아닌데요 하니까는 움직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하는 생각이 그거죠. 이제 또 만났구나.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저도 얘를 이제 긁어내요 손톱으로. 그리고 막 뭐 언제 보였습니까? 뭐 지금까지 무슨 작업을 했습니까? 하면서 긁어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럼 제가 이제 잡았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그랬더니 그분 표정이 뭐 진짜 세상을 다 가진 그런 표정이에요. 그걸 보고 조금 더 뭔가 사명감이 좀 끓는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이 정신병원 가서 상담도 많이 받고 이 존벌레 때문에 공포증이 많이 이렇게 증폭이 되기도 하고요. 많습니다. 진짜 존벌레를 죽기보다 뭐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존벌레가 그냥 뭐 나는 소소하다, 참을만하다 이러면은 3주에 한 번씩 3번 그렇게 해주시는 게 베스트죠. 자,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박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존벌레 알이 한 4주에서 5주 정도면 다 부화가 되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한 거의 6주도 가요. 부화되는 시기가. 그러면 최장 6주로 잡고 한 달 반 정도로 잡고 살충제를 썼을 때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것들이 죽고 나면은 알이 남잖아요. 그럼 알은 뭐 살충제를 아무리 뿌려봐야 죽지도 않고 또 틈새에 박혀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깨어나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기다렸다가 뿌려서 얘네들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5주 정도가 지나면 이미 모든 알들이 다 부화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성충이 되는 과정이 또 한 3, 4개월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알을 낳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알 낳기 전 알이 모두 부화가 됐다라고 판단되는 시점 그게 이제 5, 6주 정도 후인데 그때 살충을 또 한 번 더 해주면 완벽하게 없어진다. 이게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정말 싫으시면 1주. 조금 견딜만 하면 2주. 뭐 소소하다 그러면 3주. 그렇게 해서 횟수도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야 된다 그러면 그 2달은 지켜주셔야 되니까 8번, 2주에 한 번씩 뿌릴 때는 4번, 3주에 한 번씩 뿌릴 때는 3번으로 이렇게 횟수를 정해줄 수 있는 거죠. 존벌레가 침대에서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뭐가 난 거예요, 피부에. 그러니까 이제 존벌레 물렸다고 처음에 착각을 하셔가지고 존벌레 이제 인터넷 매체를 살펴보니까 존벌레에 대한 뭐 별의별 글이 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멘붕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충제 이제 뭐 존벌레 특효다, 좋다 이런 살충제들이 좀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걸 사다가 뿌린 거예요. 침대에. 근데 침대에 뿌린 이유가 있어요. 그 약재는 천연 살충제다. 피레스린, 천연 피레스린을
뭐 제충국에서 추출해서 만든 천연약재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본사로 전화를 했대요. 이거 침대에 뿌려도 되냐? 그랬더니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거를 천연이라서. 그러니까 안심을 하고 침대에 막 뿌린 거예요, 막. 그리고 이제 한 며칠 지났는데 존벌레가 더 문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안 없어지니까 이제 세스코, 이제 업체, 세스코도 부르고 뭐 별의별 업체를 다 불렀대요. 있는 그 뭐 어쨌든 광고하는 업체는 다 불렀는데 계속 물리더래요. 그 시간을 2년을 지속해 온 거예요. 그러다 침대도 버리고 중간에 이제 이사도 가고 했는데 또 물리더래요. 근데 그걸 이제 저랑 이제 제가 이제 통화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화로 이제 통화하다가 그걸 거의 1시간 정도 하소연을 듣다가 보니까 이거는 벌레에 물린 게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살충제를 아무리 천연이라도 침대에 뿌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뿌린다면 거기서 누워 자야 되는데 피부 트러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침대에다가 이제 뿌리게 되니까 피부 트러블이 일어난 걸 모르고 존벌레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더 뿌린 거예요, 또 살충제를. 더 막 난리가 나고.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 분 얘기를 했지만 그분 말고도 매달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계속 상담을 제가 해드리고 작업을 해드리고 있는데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을 거쳐왔더라고요. 살충제 오남용. 그리고 오남용 하게 된 원인이 인터넷 매체를 너무 맹신해서. 그리고 약 파는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 파는 사람의 말을 믿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이제 뿌린 거죠. 진짜 살충제는 어느 것도 안전한 게 없습니다. 뭐 예전에 사약 있잖아요. 우리 궁에서 사약을 내려라 할 때 그 사약 있잖아요. 그거 먹고 죽는 거. 그게 이제 뭐 천연 식물이에요. 뭐 자라공, 박새, 뭐 천남성 뭐 이런 그런데 집을 짜가지고 그걸 이제 먹이고 이제 죽이는 뭐 그런 건데 그것도 천연이에요, 천연. 근데 벌레도 죽어요, 그거 뿌리면. 사람도 죽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천연이라도 사람한테는 무조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어떤 살충제라도 쓰실 때는 안전하게 쓰신 다음에 환기는 필수고 마스크 필수. 그리고 고글도 쓰시면 좋은데 뭐 그거는 좀 힘드시니까 마스크라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살인 진드기는 일반 진드기와 어떻게 다르며 주로 어디에 서식하나요? 살인 진드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작은 소 참 진드기, 작은 소피 참 진드기 뭐 이렇게 똑같은 건데 얘를 보고 살인 진드기라고 해요. 근데 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워낙 작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냥 육안으로 보고 작다 그렇지만 더 작다 이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살인 진드기의 크기는 2mm에서 4mm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작은 소 참 진드기가 이제 그 정도인데 일반 참 진드기 걔는 조금 더 크고요. 뭐 한 6mm에서 한 9mm. 그리고 뭐 그 털 진드기는 그 중간 정도 사이즈 되고요. 어쨌든 간에 가장 작은 진드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안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 야외에 활동하는 그 숲에서 활동하는 종류 중에 가장 작은 종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로 풀숲이나 뭐 우거진 숲 그리고 뭐 그늘진 곳, 그늘진 잔디밭 뭐 이런 곳에 많이 삽니다. 그리고 좀 관리를 좀 잘 하지 않은 뭐 잡초가 좀 무성한 뭐 밭 이런 데도 좀 잘 붙어 있고요. 주로 뭐 낮은 풀이나 낮은 나무에 많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에 사는 진드기는 어떤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살며 살인 진드기에 사람이 물리면 정말 죽을 수 있나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좀 부풀려진 감이 있어요. 살인 진드기다 하는 이름도 굉장히 좀 혐오감이 있잖아요. 좀 그 위화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살인 진드기이기도 한데 사람이 죽는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보면 이게 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일단 살인 진드기가 우리 그 사람 몸에 옮기는 바이러스, 그 SFTS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이게 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증 뭐 이렇게 길어요, 굉장히. 이런 이름이 있는데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딱 붙는 순간 뭔가 불확실성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떤 증상이 사람 몸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어떤 병명을 붙여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작은 소 참 진드기에 물리면 그 SFTS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사람한테. 근데 그 SFTS 균이 진드기 몸에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진드기가 설치류의 피를 잘 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쥐의 몸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이 진드기에 전이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진드기가 사람을 물었기 때문에 또 사람한테 전파를 뭐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퍼센테이지를 보면 제가 계산은 잘 못하겠는데 연구한 사람들이 그 말에 따르면 중국 사람들이 원래는 이 진드기에 대한 어떤 권위자들이 다 중국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도 다 좀 우리나라 실정에 비해서는 좀 안 맞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지금 우리나라 박사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 대략 0.5% 정도의 진드기가
그 SFTS 복윤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0.5%그 진드기에 이 사람이 또 물려야 되잖아요. 물렸어요. 그러면 그 진드기 그 SFTS 바이러스가 단백질이잖아요, 바이러스는. 근데 이 단백질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나 아니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증상에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도 일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발병하는 퍼센테이지도 물렸을 때 6에서 3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사율로 따지면 이 계산이 안 됩니다. 아주 진짜 0. 몇 %인 것 같아요. 물린 사람의. 그래서 당장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도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살인 진드기라는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좀 벌벌 떨고 계실 텐데 저도 사실 한 달 반 전에 물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병원이 없으니까 주변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님이 핀셋으로 이걸 빼주셨어요. 이거를. 근데 뺄 때 몸통이 그냥 빠지더라고요. 머리는 박혀있고. 약사님이 또 한 얘기가 이 머리가 박혀있는 것 때문에 이 병이 나는 거야 하면서 머리를 또 이렇게 잘 빼주셨거든요. 근데 이 진드기의 잔유물이 꽂혀있는 게 남아있으면 그게 부패가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알러지 반응이나 더 큰 바이러스 반응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드기에 물려서 이걸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꼭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안에 뭐가 남아있는 게 있는지 이거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드기에 물려서 죽는다. 물론 사례가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 극히 좀 드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진드기가 나오던데 집에 사는 진드기는 어떤 종류이며 왜 생기는 걸까요? 외부에서 집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타고 들어오는 진드기, 옷에 붙어 왔다든가 아니면은 애완동물의 털에 붙어 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집으로 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야외에서 발생해서 집으로 타고 들어오는 이런 진드기를 제외하고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진드기는 한 2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가지가 집먼지 진드기입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주로 이제 침대 속에 이제 그 매트리스 안쪽에 서식을 한다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기냐면 온 천지가 다 그냥 집먼지 진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바닥도 이게 뭐죠? 카페트인가요? 이런 그런 털 재질 이런 게 있으면 집먼지 진드기가 일부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침대를 사용하면서 그 침대볼을 청소 안 하고 그냥 오랫동안 침대를 그냥 좀 사용했다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 침대볼을 세척을 거의 안 하고 사신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진드기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진드기가 거기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집먼지 진드기가. 근데 집먼지 진드기는 사람을 물지 않아요. 근데 단지 집먼지 진드기가 배설한 그런 이제 배설한 그 변으로 인해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 심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정말 못 산다 할 정도로 정말 좀 심하게 일어납니다. 온몸이 다 가렵고 막 뭐가 나고 막 그렇게 일어나는데 최근에도 제가 또 그런 분들도 만나 뵙고 근데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먼지 진드기는 내가 예방하지 않으면 자연 발생 쪽으로 거의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대구 쪽 호텔에서 한번 또 발생했던 진드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 털 진드기라는 애인데 얘는 원래는 바깥에 살아요. 근데 얘가 새에 붙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에 붙어서 이동을 하는데 그럴 때 이 진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새 진드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새 진드기가 비둘기를 타고 아니면 참새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해서 앉습니다. 근데 이 호텔이나 상가 이런 데는 쥐가 있잖아요. 비둘기가 당연히 천정을 휘젓고 다니면서 전파하는 건 아니에요, 진드기를. 근데 비둘기가 앉는 장소에 비둘기가 물어다 놓은 먹이, 똥 이런 걸 쥐가 또 먹어요. 쥐가 접근하면서 그 비둘기가 모아놓은 진드기를 붙여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집 안, 가게 안, 호텔 숙소 안 이런 데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내려올 때는 보면 천정 이 등기구의 어떤 틈으로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전공구가 있다면 전공구로도 내려오고 특히 많이 이제 얘네들이 내려오는 데는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으면 천정에 설치가 돼 있으면 그 에어컨 주변 틈새로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방제법은 이거 최근에 저한테 문의가 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방제법은 그냥 정확합니다. 이거에 대한 방제법이 없어서 고민 많이 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지금 전국에 계신 호텔
사장님들 이게 나타나고 고생 많이 하잖아요. 일단 비둘기부터 몰아내시고요. 쥐를 잡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살충을 꼭 하셔야 돼요. 천정 뜯어서 내부 살충도 하고, 그리고 에어컨 설치된 그 틈새를 뭐 실리콘으로 막든가 이런 식으로 틈 막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집안에서 생기는 뭐 진드기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진먼지 진드기는 물지 않는다. 그리고 털 진드기는 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근데 위험하긴 해요. 산에서 급하게 보리를 보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다던데 살인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진드기 예방은 긴팔을 입는다든가, 그러니까 피부가 뭐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드기 침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드기가 이제 붙으면 살 속으로 파고드는데 이제 그 옷을 같이 뚫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하여튼 피부에 걸쳐 있으면 그걸 뚫고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옷을 긴팔을 입는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피제가 있잖아요. 해충 기피제를 뿌리고 다니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피 효과를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뿌려줘야 됩니다. 기피제는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IR3535라는 성분의 기피제를 요즘에는 가장 많이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는 DEET, 이거 이름도 좀 어렵죠. DEET, 디에틸톨루아미드, 뭐 이런 이제 이걸 줄여서 이제 DEET라고 하는데, 이 성분을 주성분으로 이제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람한테 좋지 않다고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카리딘 성분을 가장 많이 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승인이 난 게 IR3535.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 특히 효과를 많이 봤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이제 승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성분들을 잘 골라서 산에 활동하실 때 꼭 뿌리고, 그리고 몸에 좀 지참을 하시고, 급하게 움직일 때 혹시라도 우거진 숲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우거진 숲은 진드기가 아주 좋아하는 데니까. 진드기가 사람 몸에 붙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뭐 하얀 천을 갖다가 그냥 한번 슥 훑으면은 바로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나올 정도로 사람 옷이나 피부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우거진 숲에 들어갈 때는 꼭 유념하셔서 좀 별로 우거지지 않은 데 가서 해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진드기 퇴치를 위해 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일상에서 우리가 진드기를 본다는 게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일상에서 주의할 점이라고는 말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살면서 진드기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장소, 이제는 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럼 그런 장소를 되도록이면 안 가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갔다 왔다 하면 일단 몸을 한번 털어보시고, 그리고 곧바로 씻으셔야죠. 그러다가 이제 씻다가 뭔가 피부에 걸리는 게 있다면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진드기가 파고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피제는 항상 지참하시고, 어딜 가든지 간에. 진드기에게 물리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하나요? 물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진드기에 물리면 병원은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속에 진드기의 잔유물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또 사람한테 엄청 또 안 좋은 영향을 일으켜요. 골마 오르고 그게 이제 또 괴사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병원에 가서 남아있는 게 혹시 있나 없나 이런 거 확인차라도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진드기의 표본을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떼냈다 하더라도 진드기 사체를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진드기인지. 그러면 병원에서는 뭐 털 진드기다, 그럼 뭐 쯔쯔가무시 뭐 예방 차원에서 뭐 언제 내방을 다시 해라, 또 그렇게 알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SFTS라고 하면 또 그거에 관련해서 뭐 열을 후라든가 아니면 증상이 발현됐을 때 곧바로 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지도를 또 해줄 겁니다. 병원의 지도에 따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자주 진드기가 붙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예방해야 하나요? 반려동물의 진드기가 붙지 않게 하려면 이카리딘이나 뭐 IR3535, DET 뭐 이런 성분의 기피제를 뿌려주시는 게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거고요. 반려견과 이렇게 산책 후 목욕을 시키면서 빗질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빗질을 했을 때 피부 조직에 뭔가 걸리는 게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서, 만약에 반려견이 이제 진드기에 물렸다고 하면 또 이 사람도 병원 가잖아요. 반려견도 똑같아요. 병원 가서 어떤 진드기인지 보여주고 또 그거에 관한 약제, 연고 이런 거 처방받아서 또 케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기는 주로 어디서 집 안으로 들어올까요? 뭐 물 웅덩이라든가 지하 집수정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 주변에서 발생된 것들이
그래서 창문 틈을 좀 제대로 잘, 틈이 진짜 한 개도 없이 제대로 잘 막혔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파트 고층이나 산속 등 예상 밖 장소에도 모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모기는 물이 고인 곳에는 다 서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버린 어떤 플라스틱 용기, 이것을 이제 수거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가 와서 물이 고였는데 햇빛을 받고 있다. 그럼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다. 하루 중 한 번이라도. 그러면 모기가 좀 쉽게 거기서 서식을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장소라고 하면 그런 조그만 용기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모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모기는 비행 능력이 엄청 약한 해충입니다.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딱 모기를 놨을 때 최대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10m를 넘지를 못해요.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한 7m에서 한 8m 그 정도 이렇게 날아오르는 게 최대치인데 역설적으로 비행 능력이 약한 게 더 높게 날아오르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파리처럼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돌진해 갈 수 없고요. 얘는 바람을 타면 그냥 갑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고층 빌딩 18층, 20층 이런 데도 바람을 탔기 때문에 그냥 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겠죠. 모기가 아주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보면 보통 한 2에서 한 3층, 5층 이하 그런 집들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 이상 올라가면 이제 진짜 모기가 바람을 타야만 되기 때문에 점점 들어갈 수 있는 개체수는 줍니다. 모기 방역을 해도 계속 모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기가 아무래도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여러 군데에서 살 수 있고요.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모기가 사는 서식지를 찾아서 서식지 자체를 없애는 거하고, 그리고 또 그 서식지 안에 모기 유충구제제를 넣어서 모기가 날개를 달 형태로 우화되지 못하게 선제 제압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은 곳에 생기다 보니까 모기 방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기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기는 끝도 없이 계속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안에서 모기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나 관리법이 필요할까요? 일단 잘 씻어야 되겠죠. 모기는 발에서 생기는 카복실산 이런 거 발냄새 유발하는 이거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호흡이나 땀 냄새, 젖산 이런 데 또 반응을 하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사람의 생활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씻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관리하는 거죠.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창문이나 문틈 이걸 좀 잘 막으셔야 돼요. 모기가 그 엘리베이터 맨 하단부에 혹시라도 물이 고이는 그 상황이 생기면 모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느 층이든지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현관 문틈도 좀 틈이 없게, 최대한 틈이 없게 막아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창문 틈도 좀 막아야 되고, 그리고 몸에 악취가 나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집안의 모기가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땀이 많이 나는 사람, 큰 사람, 그리고 어두운 옷, 그러니까 검정색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스타일로 많이 입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모기가. 어두운 옷은 좋아한다는 게 좀 약간 의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기가 본능적으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천적이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데로 싹 숨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옷을 입으면 내가 여기 숨어야 되겠다. 그리고 글로 이제 가서 숨었더니 여기가 웬걸 음식이 이렇게 좋은 게 있네. 그리고 이제 빨기 시작하는 거죠. 모기 퇴치제를 뿌려도 효과가 없을 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모기 퇴치제가 오래 가질 못해요. 본격적인 어떤 살충 성분도 아니고, 모기 퇴치제를 뿌리면 환경에 따라서 아주 짧게는 2시간, 2시간도 안 갈 때도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이미 땀에 다 벗겨져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중 없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4시간 이 정도가 이제 그 평균적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용량용법을 조금 더 늘리면, 약의 성분을 조금 더 늘리면 한 8시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특히 이카리딘 같은 경우, 버물리 같은 게 아마 이카리딘 성분일 텐데, 이거 같은 경우가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어린아이한테는 7% 이하, 그리고 이제 성인들한테도 7% 정도로 뿌리게 되면은 이카리딘 성분 같은 경우
한 2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한 15% 정도 성분 이카리딘을 뿌리면 뭐 4시간에서 뭐 6시간, 뭐 20% 정도 뿌리면 8시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게 사람 몸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뿌리면 또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효과가 없어도 뭐 자주 뿌리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유는 어쨌든 이 사람한테 그 해롭지 않게 용량을 맞춰서 나온 약재들이기 때문에 뿌렸을 때 상황에 따라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땀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몸을 좀 닦는다든가 많이 부대끼는 장소에 있다든가 뭐 냄새가 많은 장소에 있다든가 뭐 이러면 그 효과가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진짜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모기가 너무 많은 장소에 가면은 아무리 뿌려봐야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여기가 모기 서식지예요. 바로 옆에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뿌렸는데 잠깐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모기 서식지에 내가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피제의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모기약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해가 없나요? 무조건 해가 됩니다. 모기약 중에 일단 훈증제가 있잖아요. 훈증제가 이제 2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액상 용액을 심해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이렇게 떠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패치 형태가 있죠. 그 훈증기에다가 그 패치를 끼워 넣으면 그 패치에서 또 훈증이 되면서 이렇게 살충 성분이 나와서 모기를 제압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사람한테는 크게 뭐 좋은 건 없습니다. 뭐 크게가 아니고 사람한테 좋지 않습니다. 계속 노출되면. 그런데 효과는 뭐 아주 좋죠. 그게 효과는 정말 좋은데, 모기를 잡으려고 이제 살충제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뿌리는. 근데 뿌리는 살충제는 무조건 사람한테 좋지 않습니다. 살충 성분이 죽이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죠. 어쨌든 뭐 그 사약과 마찬가지죠. 그 천연 성분을 짜서 만든 먹으면 죽는 사약 똑같습니다. 이 그 모기약에 함유된 살충 성분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노출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모기약이 없을 때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천연 모기 퇴치법이 있을까요? 천연 모기 퇴치제. 네, 이거 많이 지금 뭐 이건 매체나 뭐 이런 뭐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 천연 퇴치제. 지금 전제 조건이 모기약이 없을 때잖아요. 아무것도 진짜 뭐 그냥 뿌릴 수 있는 화학적인 어떤 약품이 없을 때, 그때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솔직히 뭐 거의 없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집에 뭐 레몬즙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식초도 괜찮아요. 레몬즙이나 식초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뿌려놨을 때 벌레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벌레들의 활동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모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활동력 저하가 되기 때문에 물론 물긴 물겠지만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윙 날아다니면 이게 막 진짜 어떨 땐 너무 빨라갖고 못 잡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천천히 날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손쉽게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식초물 요걸 좀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뿌리면 냄새가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이거 레몬즙 차라리 이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그 물에 좀 희석해서 뿌리면 됩니다. 희석량은 뭐 지금 사과 식초를 많이 뿌린다고 하면 한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하시키는 효과 뭐 그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뭐 물러나라 이건 안 돼요. 요즘에 저같이 이렇게 해충 방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이렇게 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벌레 공포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미 증후군 뭐 이런 것처럼 벌레 한 마리만 보면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떠는 이런 분들이 요즘에 엄청 많아졌어요.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문명이 더 발달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해충 방역은 고객님 집에 있는 벌레를 잡는 것도 해충 방역이지만 고객님 머릿속에 계속 떠다니는 그 해충도 좀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그 상담을 통해서 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드리고 벌레 공포증을 조금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좀 유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해충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해충 방제를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해충 방역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해충이 너무 싫고 공포스럽다, 어느 회사도 해결 못한다, 이거는 뭐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러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그 무는 해충에 관한 또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는 해충의 90%는 모기. 그러니까 빈대에 물렸다, 뭐 진드기에 물렸다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90%는 모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한 10% 안쪽에서 이제 대략 뭐 한 1, 2% 되는 것들이 뭐 진드기일 수도 있고 개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충, 무는 해충일 수 있는데 또 그 10% 안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무는 벌레, 그것의 존재는 세균이에요. 세균. 무슨 얘기냐면 침대를 거의 뭐 그냥 끼고 사시는 분, 소파를 끼고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오래 붙어 있잖아요. 피부가 이런 면이나 이런 면직물에 오래 붙어 있고 땀이 계속 전송이 되고 그러면 여기 세균이 생겨요. 그럼 그 세균이 땀구멍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발진이 일어납니다. 따끔거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이 모기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피부과 가면은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이게 뭐에 물린 거예요? 물어봤을 때 이거 뭐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99%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물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항히스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그 처방을 좀 해줍니다. 그걸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게 더 빠르고 좋긴 하지만 뭐에 물렸는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뭐에 물린 것 같아서 갔는데 의사도 하는 얘기가 벌레에 물린 게 맞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균성 발진이나 벌레에 물린 발진이나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아무리 그 오래 하신 의사분이라 하더라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몇 가지 테스트 없이 그냥 벌레 물린 거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걸 들은 고객들은 정말 이제는 정신과 가야 됩니다. 계속 파고들어요. 그 벌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요즘 특히 또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안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기 아니면 세균성 질환. 진짜 무는 벌레가 나타났다. 이건 진짜 큰 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해결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 그 해충 방제 백과사전 채널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